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혐한의 나라 일본에서 한글 타자를 보고 놀랍다는 글들이 SNS에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모르면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부야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나카무라 아오이입니다. 저는 29살 흔한 일본인처럼 생겼지만 직업은 조금 특별한 편이에요.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죠. 5년 전만 해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한 반에 5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한 반에 30명씩 대기자 명단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런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한국과 저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와세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할 때 우연히 선택한 한국어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K-팝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과학적인 원리에 놀랐어요. 일본어와 한자의 복잡함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글은 신세계였죠. 졸업 후 일본어 교사가 되려던 계획을 바꿔 한국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습니다. 2년간의 유학 생활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도쿄로 돌아와 작은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고 지금은 도쿄 최대 한국어 학원의 주임 교사가 됐죠. 제 학생들의 변화가 흥미롭습니다. 초기에는 40, 50대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분들이었죠. 지금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더 실용적입니다. 디지털 소통을 위해서예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19살 여학생 미유키가 수업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SNS에서 대화할 때 한글로 써요. 일본어로 핸드폰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놀랐지만 이제는 흔한 현상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일본어를 디지털 기기에서 입력하는 것은 복잡해요. 히라가나를 먼저 입력하고 그것을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몇 번의 탭만으로 원하는 단어를 완성할 수 있어요. 최근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일본어로 생각하고 한글로 타이핑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새로운 방식인 셈이죠. 어제 미유키의 휴대폰을 봤는데 친구들과의 대화방이 전부 한글이었어요. 내용은 일본어인데 표기는 한글로 된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 문맹률이 20-3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상 세대는 복잡한 일본어 입력 시스템 때문에 디지털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이 문제를 한글이라는 대안으로 해결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주 일요일 시부야의 대형 서점 마루젠에 들렀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1층 메인 진열대에 한글로 소통하는 지세대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섹션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것도 외국어 코너가 아닌 일반 대중서적 구역에요. 책을 펼쳐보니 일상 대화를 한글로 어떻게 빠르게 입력하는지 SNS에서 한글로 소통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관련 서적은 4층 구석에 있는 작은 아시아 문화 코너에 몇 권 놓여 있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여행 가이드북이나 요리책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2층에는 혐한 서적을 모아놓은 특별 코너까지 있었어요. 혐한 경제학, 위험한 이웃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책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코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2019년 한일 무역 갈등 이후
잠시 그런 책들의 판매가 급증했지만 지금은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대신 SNS로 그런 혐오 콘텐츠가 옮겨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트위터현 X나 야후 댓글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혐한 발언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대중적인 서점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더 흥미로운 변화는 서점 한편에 마련된 한류 코너예요. 이건 6개월 전에 새로 생긴 공간인데 K-드라마 원작 소설, K-팝 아이돌 포토북, 한국어 학습서, 한국 요리책까지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 말로는 이 코너의 매출이 전체 외국 문화 관련 서적 중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일본 문화에 깊숙이 스며든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이런 변화를 보며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커졌어요. 특히 정치적 관계가 악화될 때도 민간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의 소녀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죠. 그들 옆에 우연히 앉게 되었는데 화면을 흘끗 보니 카카오톡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한 일본어였지만 표기는 전부 한글이었어요. 호기심에 그들의 대화를 조금 더 관찰했죠.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필드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학원 학생들뿐 아니라 거리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았어요. 무려 500명의 10, 20대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죠.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지세대 199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출생의 약 40%가 주 1회 이상 한글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한국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한글 자모만 익혀 일본어를 표기한다고 했어요. 이런 현상은 특히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두드러졌죠. 이 현상에 이름도 붙여봤어요. 한글 코딩이라고요. 그들만의 암호 같은 소통 방식이죠. 가장 재미있는 건 이 현상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초기에는 단순히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어 단어와 일본어를 섞은 독특한 혼종어가 탄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학교에서 대박.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문장에서 대박이라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죠. 귀엽다는 뜻의 카와이 대신 귀여워를, 힘내라는 뜻의 간발의 대신 화이팅을 쓰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특히 감정 표현에서 한국어 단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죠. 이 트렌드가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언어의 진화 과정인지 알아보기 위해 언어학자들을 만나봤어요. 도쿄대학 모리 교수님은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교토대학 타나카 교수님은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저는 모리 교수님의 의견에 더 공감했죠. 실증적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실험도 진행했어요. 20명의 학생들에게 복잡한 일본어 문장을 일본어 표기와 한글 표기로 각각 입력하게 했죠. 놀랍게도 한글 입력이 평균 37% 더 빨랐어요. 특히 한자가 많은 문장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한자 변환의 번거로움 없이 발음만으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 현상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일종의 정체성 표현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설문 응답자 중 다수가 한글로 소통하는 것이 쿨하다. 우리만의 언어. 코드가 생긴 느낌이다라고 답했어요. 이는 1990년대 일본 청소년들이 영어 단어를 섞어 쓰던 현상과도 비슷하지만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입니다.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문법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디지털 소통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이죠. 한글 자판 익히기, SNS 한국어,
인터넷 밈과 트렌드 언어 등을 가르치는 새로운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첫 수업 공지 후 30분 만에 정원이 다 찼죠. 특히 인기를 끈 건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한글 속성 과정이었어요. 한국어 문법은 최소화하고 한글 자모와 타이핑 방법에 집중한 사주 과정이죠.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어를 몰라도 한글로 일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졸업생 중 일부는 자신들만의 한글 코딩 사전까지 만들어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 중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세계관을 담고 있으니까요. 한글을 사용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아직 확정적인 답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긍정적인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학생들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한글을 사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일본 미디어에서 보던 한국과 실제 한국 문화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언어가 다리가 되어 문화적 장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셈이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학원에 등록한 학생 수가 지난 학기보다 30% 증가했고 특별히 40-50대 중년층의 등록이 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큰 사회 현상의 일부인지 궁금해졌어요. 이유를 알기 위해 새로 등록한 중년 학생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했어요. 예상과 달리 그들 대부분은 직업적 필요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 50대 아버지는 대학생 딸이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다고 했어요. 45세 회사원 어머니는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폰을 봤을 때 모든 메시지가 한글이어서 놀랐다고 했죠. 이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일본 디지털 정보통신 협회 가명의 최신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일본의 디지털 문맹률이 27.3%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2%까지 올라갔어요. 반면 한국은 디지털 문맹률이 11.2%로 훨씬 낮았죠. 이런 격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언어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일본어의 복잡한 입력 시스템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디지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한자 마이너스 히라가나 마이너스 가타카나를 오가는 변환 과정, 동음이 이어 선택의 번거로움, 특수 기호 처리의 복잡성 등이 주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한글 교육이라는 주제로 40-60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 과정이었죠. 기존의 한국어 문법이나 회화보다는 디지털 기기에서의 한글 사용에 초점을 맞췄어요. 짧은 문장 타이핑, SNS 메시지 작성, 한글 키보드 사용법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수업은 15명의 중년층 학생들과 함께 시작됐어요. 대부분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왔지만 일부는 직장에서 한국 파트너와 소통하기 위해, 또 일부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다고 했죠. 수업은 기대 이상으로 잘 진행되었어요. 특히 한글 자모의 논리적인 구조와 입력 방식의 직관성에 많은 분들이 감탄했습니다. 한 수업에서 일본어 입력과 한글 입력의 단계를 비교 분석했어요. 일본어로 내일 도쿄에 갑니다라는 문장을 입력하려면 최소 15번의 키 조작과 4번의 변환 과정이 필요했죠. 반면 같은 문장을 한글로 입력하면 아시타 토쿄니 이키마스 단 한 번의 변환 없이 직접 타이핑할 수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큰 장벽이 됐던 거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흥미로운 사회학적 통찰도 얻게 됐어요. 일본 사회에서 한글 사용의 증가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언어 효율성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죠. 일본어의 구조적 특성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글은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계 덕분에 디지털 시대에 더욱 적합한 문자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찰 결과를 토대로 작은 연구 논문을 작성해 일본 언어학회지에 투고했어요.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문자 시스템 적응성 일본어와 한글의 비교 연구였죠.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켜서 몇몇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NHK의 한 프로듀서는 이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며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년층 대상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기업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특히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한글 속성 과정이 인기를 끌었죠.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과정이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문화적 차원을 넘어선 한글의 실용적 가치를 일본 사회에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과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한글의 확산이 일본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관찰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피드백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교토대학의 저명한 언어학 교수인 하시모토 켄지 박사가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어요. 그는 일본의 주요 신문 마이니치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제 연구를 정면으로 비판했죠. 하시모토 교수는 칼럼에서 한글 확산이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나카무라와 같은 젊은 학자들이 문화적 전통보다 기술적 편리함만을 우선시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죠. 특히 그가 주장한 한글 교육은 문화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라는 말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이런 비판에 당혹스러웠어요. 제 연구의 의도는 단순히 언어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을 뿐인데 갑자기 문화 정치학의 논쟁에 휘말리게 된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료들의 조언을 듣고 이 상황을 새로운 연구 기회로 보기로 했어요. 하시모토 교수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그의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그는 70대 후반의 노학자로 일본 전통 문자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오래된 문헌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메이지 시대의 문자 개혁 관련 역사적 자료들이 걸려 있었어요. 대화는 처음부터 팽팽했어요. 하시모토 교수는 일본어의 역사적, 미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현대 기술에 맞추기 위해 언어를 변형하는 것은 문화적 자살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특히 젊은 세대가 일본어 대신 한글을 사용하는 현상을 문화적 배신이라고 표현했죠.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언어는 항상 변화해왔으며 이것이 문화 정체성의 상실이 아닌 진화의 과정일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언어 적응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하시모토 교수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끝에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후 하시모토 교수는 전국 언어학회 모임에서 디지털 시대의 일본어 보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한글 교육을 제안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일본어 입력 시스템 개발에 국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문화적 혼란을 조장한다며 교육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몇몇 보수 정치인들이 하시모토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죠.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학과 예산 삭감 이야기도 나왔어요. 단순한 학술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어 선택의 자유를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SNS에 한글로 작성한 메시지와 함께 해시태그 LANGUAGEFREDOM을 달기 시작했고, 이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 IT 업계의 반응이었어요. 소프트뱅크, 라쿠텐 같은 대기업의 CEO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특히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CEO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언어적 유연성은 경쟁력이라며 저의 연구를 지지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하시모토 교수의 입장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는 여전히 일본어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젊은 세대의 선택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죠. 이 논쟁은 일본 사회에 언어와 문화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대화의 장을 열어주었어요. 한 달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교육부는 다양한 문자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었고,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본어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어요.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바뀌고 있었죠. 하시모토 교수와의 논쟁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다시 본업인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 학생들의 일상을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에 주목했어요. 지난 학기에 개설한 한국 문화 분석 수업을 위해 학생들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조사했어요. 50명의 학생들에게 2주간 자신이 접한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기록하게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소비한 콘텐츠의 평균 32%가 한국 관련 콘텐츠였어요. 이는 일본 콘텐츠 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고, 미국 콘텐츠 18%를 크게 앞질렀죠. 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었어요. 5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나 K-POP는 특별한 취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미디어 소비의 일부가 되었어요. 학생들은 특별히 한국 드라마를 보는 중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저 드라마를 보는 중이라고 생각했죠. 마치 일본인들이 스시를 먹을 때 일본 음식을 먹는다고 특별히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런 현상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비 습관을 세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 팬덤 그룹으로 특정 K-POP 그룹이나 배우의 열성 팬이었죠. 두 번째는 일상적 소비자 그룹으로 특별한 애착 없이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소비했어요. 세 번째는 실용적 접근자 그룹으로 주로 언어 학습이나 트렌드 파악을 위해 한국 콘텐츠를 접했죠.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그룹, 즉 일상적 소비자가 가장 큰 비중 58%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는 한류가 더 이상 특별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일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했죠. 요시다 미유키라는 학생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특별히 한국 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는 거죠. 넷플릭스에서 추천해주면 보게 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따라 보게 돼요. 학생들의 음식 소비 패턴도 변화했어요. 교실에서의 점심시간에 김밥, 떡볶이, 라면 같은 한국 음식을 먹는 학생들이 늘었죠. 놀라운 건 그들이 이런 음식을 이국적인 요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이탈리아 파스타나 미국 햄버거처럼 이미 일본 식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패션 분야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 스트리트 패션을 따라 입고 있었죠. 하라주쿠나 시부야 같은 패션 중심지에서는 서울 룩이라는 이름의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일부 의류 매장에서는 한글로 된 티셔츠나 액세서리가 인기 상품이 되었고, 심지어 일부 일본 브랜드는 제품명에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런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도쿄 패션 위크에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여러 일본 디자이너들이 한국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컬렉션에 통합하고 있었죠.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한글 모티프를 활용한 패턴 등이 트렌디한 요소로 자리 잡았어요. 패션 평론가 사토 요시코는 이런 경향을 동아시아 미학의 재발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어요. 20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최근에 소비한 미디어와 제품 중에서 한국 관련 항목을 모두 제거해보라고 했죠. 일주일 후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보고했어요. 스마트폰 앱, 음악 플레이리스트, 넷플릭스 추천 목록, 심지어 자주 가는 카페의 메뉴에서도 한국적 요소를 완전히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죠. 이 실험 결과는 한류가 더 이상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일본 대중문화의 유기적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줬어요. 마치 과거 일본이 미국 문화를 수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 문화 요소가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셈이었죠. 이런 변화는 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학생들의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가 섞여 들어갔죠. 대박, 짱, 화이팅 같은 표현은 이미 일반화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일본 대중 매체에서도 사용될 정도였어요. 이런 언어적 혼종 현상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일본어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문화 소비 패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통합 문화 언어 교육이라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국어 문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와 일상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었죠. 정부 교육 지원금도 신청했고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금 심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직접 문의해보니 하시모토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자 그룹이 이 프로그램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들의 의견서를 구해 읽어보니 제 프로그램이 일본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외국 문화에 대한 지나친 노출은 일본 전통 가치관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 프로그램을 문화적 침략의 도구라고까지 표현했다는 점이었어요. 하시모토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본 전역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한글 교육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경고했죠. 심지어 몇몇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와 연합회 건전한 일본 교육을 위한 시민 연합이라는 단체까지 결성했어요. 이 단체는 제가 일하는 학원 앞에서 소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의 부모님이 수업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은 외국 문화 교육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상황을 보도했어요. 학원 원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프로그램 축소를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제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교토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딸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신감과 국제적 시야를 넓혀가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그녀의 주선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문화 교육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됐죠. 국회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시모토 교수와 그의 동료들도 참석했고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발표를 시작하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 교육 방향에 관한 중요한 논의임을 상기했어요. 제 발표는 데이터에 집중했어요. 다양한 언어에 노출된 학생들의 인지 능력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창의적 사고 발달 등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제시했죠. 특히 최근 일본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취업 통계도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공유하며 실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하시모토 교수는 여전히 문화적 정체성 약화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른 많은 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특히 경제산업성 대표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어요. 청문회 이후 며칠 동안 언론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일부 보수 매체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주요 신문들은 대체로 문화 다양성과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특히 경제지들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일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학생들로부터 왔어요. 언론에 이 논쟁이 보도된 후 오히려 수업 등록 문의가 30% 증가했죠. 많은 학생들이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지지 메시지를 올렸고 몇몇은 자발적으로 언어 선택은 권리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하시모토 교수와 그의 동료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육부는 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그들의 공식 성명에는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언어 교육은 필수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행정적 승인을 넘어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죠. 이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언어 교육이 단순한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때로는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열정과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 셈이었죠. 지원금 승인 후 통합문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해서 추가 교실을 마련해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교실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대형 서점의 초대로 디지털 시대의 언어와 문화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3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어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60대 남성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일본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언어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자가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는 일본어에도 능숙하고 오히려 두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더 풍부하게 표현하더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은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였어요. 단지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이 현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언어가 생물처럼 진화한다는 관점을 설명하며 이것이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답했어요. 강연 이후 몇 주 동안 다양한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NHK에서는 언어의 진화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고 했고 아사히 신문은 주간 칼럼을 제안했죠. 이런 관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지도 상승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변화를 의미했어요. 특히 교육 현장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도쿄교육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육 다양화 계획을 발표했어요. 기존의 영어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아시아 언어,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죠. 몇몇 선도적인 학교에서는 이미 한국어를 제2외국어 옵션으로 추가했고 그 인기는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앞질렀어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소프트뱅크,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자 특별 채용을 시작했고 직원들에게 한국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IT 기업들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배우기 위해 서울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추세였죠. 이런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일본 내 한글 사용 현황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국 15개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했죠. 조사 결과 10대의 약 35%, 20대의 28%가 일상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역별로는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의외로 후쿠오카, 센다이 같은 지방 도시에서도 높은 사용률을 보였죠. 흥미로운 발견은 한글 사용의 맥락이 다양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초기에는 주로 SNS와 메시징 앱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학교 노트 필기, 개인 일기, 심지어 일부 비공식 비즈니스 문서에서도 한글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어떤 대학생은 일본어로 생각하고 한글로 필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일본 내 한국인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일본 내 제1한국인들은 종종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지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는 이런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죠. 오사카의 한 코리아타운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하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목격하며 제가 처음 한국어 교사를 시작했을 때와 현재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5년 전에는 한국어 수업이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실용적인 선택, 심지어 필수적인 스킬로 인식되고 있었죠. 제 첫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 중 한 명은 이제 대기업 한국 지사의 책임자가 되었고 또 다른 학생은 양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이끄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하시모토 교수와의 논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그는 여전히 전통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문화적 공존과 상호 발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의 일본어 혁신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흥미롭게도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을 참고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이런 모든 변화들은 제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어요. 한글 사용이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일부임을 확신하게 됐죠.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례 보고서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중 고마츠 교수라는 국제정치학자가 특히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해보자고 했어요. 이 제안은 제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언어와 문화 현상을 넘어 국제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제 활동을 바라보게 된 거죠. 고마츠 교수와의 첫 만남에서 그는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정부 간 긴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교류는 지속되어 왔다고 강조했어요. 그의 도움으로 문화 외교의 새로운 형태 언어 교류와 국제관계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모여 양국의 문화적 상호작용과 그 정치적 함의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도쿄 국제대학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0여 명이 참석했고 양국 주요 미디어에서도 취재진을 파견했어요.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김 교수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관의 표현이라며 한국어와 일본어의 구조적 차이와 유사성을 분석했죠. 흥미롭게도 그는 최근 일본 젊은이들의 한글 사용이 언어의 실용적 진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양국 간 이해를 증진할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이 심포지엄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가 교실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국가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일상적인 민간 교류를 통해서 말이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작은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언어 교환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한일 브리지를 개발한 거죠. 처음에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서울의 한 대학 일본어학과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6개월 만에 이 플랫폼은 양국에서 3,0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고 주요 활동은 언어 학습을 넘어 음악, 영화, 요리 등 다양한 문화적 교류로 확장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플랫폼을 통해 실제 우정이 형성되고 상대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이었죠. 플랫폼의 성공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NHK와 KBS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언어를 넘어서
새로운 한일 관계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양국에서 동시에 방영되었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특히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역사적 오해와 편견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어요.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접촉도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의 문화교류부서에서 비공식 자문을 요청했고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런 관심은 민간 차원의 활동이 공식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죠.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양국 모두에서 일부 보수 진영은 이런 교류가 역사적 진실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죠. 특히 과거사 문제에 민감한 일부 단체들은 이런 교류가 진정한 화해 없는 표면적 친밀감만 조성한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플랫폼에 역사 대화 섹션을 추가했어요. 전문 역사학자들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양국의 학생들이 역사적 쟁점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점차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언어 교사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기술적 지식 전달을 넘어 국제적 이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때로는 정치인이나 외교관보다 일상에서 문화를 교류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졌어요. 고마츠 교수는 이런 현상을 미크로 디플로마시 마이크로 디플로머시라고 불렀어요. 국가 간 공식 외교가 아닌 개인과 작은 공동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적 교류를 뜻하죠. 그는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형태의 외교가 전통적 외교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한일 브리지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더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됐어요. 특히 일본 내 한글 사용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언어적 현상들이 학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죠. 도쿄대학교 대학원의 디지털 시대의 다중언어 사용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다행히 승인받았어요. 연구팀은 언어학자, 사회학자, 컴퓨터 공학자들로 구성했어요. 첫 연구 주제는 일본 내 한글 사용 패턴의 지도화였죠. 전국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역별, 연령별, 상황별 한글 사용 빈도와 방식을 시각화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한글 사용이 관찰됐지만 특히 큐슈와 간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였어요. 큐슈는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으로 추측되었고 간토는 젊은 층의 인구 비율과 트렌드, 민감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죠. 특히 도쿄의 시부야, 하라주쿠 같은 젊은이들의 중심지에서는 일부 상점 간판이나 메뉴판에 한글이 변기되기 시작했어요. 더 흥미로운 발견은 언어 혼합 랭거지 믹싱 현상이었어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일 혼성어라고 부를 수 있는 독특한 언어 형태가 발달하고 있었죠. 일본어 문법 구조에 한국어 단어를 섞거나 한국어 표현을 일본식으로 변형해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대박이다 대박,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같은 표현들이 생겨났죠. 이 연구 결과는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BBC, CNN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어와 한국어의 융합 새로운 언어의 탄생, 그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실제로는 새로운 언어라기보다 언어 접촉 현상에 가까웠지만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초기의 우려와 달리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를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도쿄 언어학회 심포지엄에서는 언어 순수성이라는 환상을 주제로 한 토론이 열렸고 많은 학자들이 언어는 항상 외부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죠.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문부과학성은 중등교육 커리큘럼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아시아 언어와 문화의 이해 과목이 새롭게 포함됐어요.
이는 영어 중심이었던 일본의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변화였죠. 몇몇 선도적인 학교에서는 이미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교육 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왔어요.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변화도 두드러졌어요. 소니, 파나소닉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 시장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한글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죠. 일부 기업은 한국과 일본 시장을 위한 이중 언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라쿠텐은 아예 한국어 인터페이스를 기본 옵션으로 추가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담론의 등장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우리는 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었죠. 전통적으로 일본은 서구 지향적이었고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약했지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점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런 인식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당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47%가 일본인이자 아시아인이라고 답했어요. 이는 10년 전 유사한 설문에서의 23%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죠. 이런 사회적 변화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젊은 정치인들이 아시아 중심 외교 노선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원 연맹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죠. 특히 경제와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접근법이 강조되었어요. 물론 모든 변화가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역사 교과서 문제나 영토 분쟁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의 문화적 소통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일 브리지 플랫폼의 활동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며 깨달은 점은 언어와 문화의 교류가 때로는 공식 외교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부 간 관계가 경색되어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이해는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언어 교육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연구와 교육 활동에 몰두하던 어느 날, 도쿄대학교에서 교수직 제안을 받았어요. 디지털 시대의 언어 변화와 문화 융합이라는 새로운 학과를 설립하는 책임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학과 설립을 준비하면서 10년 후의 언어 환경을 예측하는 장기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전문가, 문화 인류학자, 경제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했죠. 2035년 동아시아 언어 지형도 프로젝트였어요.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기술 발전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언어 장벽이 낮아지는 한편, 역설적으로 문화적 뉘앙스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언어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됐죠. 특히 일본과 한국 같은 문화적으로 밀접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중언어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연구 중에 산업계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라쿠텐,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들이 자문을 요청했고, 특히 미래 소비자 행동 패턴 예측에 관심을 보였죠. 한 기업 컨설팅 세션에서 언어 선택이 브랜드 충성도와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이중언어 마케팅 전략은 단일 언어 전략보다 평균 27% 높은 고객 참여율을 보였죠.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을 시도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이중언어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이는 게임 요소를 활용해 언어 학습과 문화 이해를 결합한 것이었죠. 베타 테스트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6개월 만에 기초 한국어 능력을 습득했고, 더 중요한 것은 언어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형성했다는 점이었어요. 정부 차원의 변화도 감지됐어요. 일본 문부과학성은
2030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서 영어 외에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는 기존의 서구 중심 교육 패러다임에서 큰 전환을 의미했어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상호문화 이해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했죠. 국제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UNESCO에서 주최한 다언어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포럼에 일본 대표로 참석했는데 아시아 지역의 언어적 다양성 보존과 문화 교류 증진에 관한 제 발표가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글과 일본어의 공존 사례는 다른 지역 언어 정책의 참고 모델로 언급되기도 했죠. 미디어에서도 미래 언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NHK 스페셜 2050년의 일본어에 출연해 디지털 환경과 국제 교류 확대가 언어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죠.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방송 후 SNS에서는 해시태그 언어의밀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죠.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하시모토 교수와의 관계도 변화했어요. 그는 여전히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우리 학과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일본 문화 정체성에 대해 강연했어요.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은 큰 진전이었죠. 모든 성과 중에서 가장 보람찼던 것은 제자들의 활약이었어요. 첫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외교관, 문화기획자, 교육자, 기업가로 성장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도쿄와 서울의 동시에 문을 연 이중언어 창작 공간이었어요. 제 제자들이 공동 설립한 이 공간은 양국 작가,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이 함께 작업하며 새로운 문화적 표현을 모색하는 곳이었죠. 이런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처음 한국어 교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과 가능성을 여는 문이었던 거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언어의 경계는 더욱 유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학기가 끝나고 제 연구실에 앉아 미래 계획을 구상하던 중 한 학생이 보내온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앞으로 저도 언어와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며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글과 일본어의 공존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을 넘어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